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에서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의 리턴 매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대선 최대 쟁점과 양측의 승부수는 무엇인지 온더스팟에서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 연결해 분석합니다. 트럼프 헤일리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첫 경선이어서 관심을 모았는데 경선 딱 두 번 했는데 후보가 벌써 정해지는 그런 분위기네요. 트럼프 이외에 다른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게 뉴햄프셔였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이기면서 이제 공화당 경선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 트럼프가 54.3%로 대의원 12명을 가져갔고요. 헤일리가 43.3%로 9명을 가져갔습니다. 디센티스는 중도 사퇴를 했지만 0.7%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의원은 없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11%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 후보가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이렇게 연속으로 2연승한 경우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니키 헤일리는 어떠냐? 좀 애매합니다, 숫자가. 이게 참패를 했다기에는 뭐 어쨌든 많이 좀 따라왔고요. 선전을 했다고 하기에는 적어도 한 자릿수 이내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트럼프는 경제, 이민 이런 걸 강조를 했고요. 니키 헤일리는 임신 중지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내세우기에 조금 더 먹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일리는 결과 발표가 나기도 전에 입장 발표를 했어요. 표정이 나쁘지는 않던데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New Hampshire is first in the nation. It is not the last in the nation. 사실 뉴햄프셔 아니면은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서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어야 그 다음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야 니키 헤일리 여기서 중도 사퇴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보면 대략 트럼프가 한 62, 헤일리가 한 25 정도입니다. 4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는 어쨌든 자기 정치적 고향에서 승부를 보고 싶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 내지는 건강 이슈 이런 게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후보가 그렇게 되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부분도 노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약간은 다소 희망 섞인 분석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죠. 선거 자금이. 근데 이게 만약에 모금이 잘 안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빨리 헤일리 정리해라. 우리는 본선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면 무리하는 게 꼭 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We've won almost every single poll in the last 3 months against crooked Joe Biden. Almost every poll. And she doesn't win those polls. 공화당은 2,429명이 전체 대의원이고요. 이 중에 최소 1,215명을 달성을 해야 그때 매직 넘버가 되고 후보로 선출이 된다. 산술적으로는 3월 12일 날 매직 넘버인 1215표 달성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모든 경선을 쭉쭉쭉쭉 다 이기고 갔을 때 가능한 얘기고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한 5, 6월쯤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들이 많고 지금은 굉장히 대세론이 굳어진 상황이라 그거보다는 좀 더 빨리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뉴햄프셔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60% 넘는 큰 표를 얻었잖아요. 공식적으로 링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상대가 있어야 치고받고 싸워서 이게 좀 주목도 받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로 빨리 정해지는 게 본인 선거운동도 쉽고 실제로 또 트럼프가 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하니까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죠. 23일부로 공식 티셔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판매하게 된 건데요. Together we will defeat Trump again.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함께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트럼프를 물리칠 것이다. 셔츠당 $32, 한 43,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가격으로 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머그샷 찍은 거 갖고 티셔츠 판매를 했죠. 자기랑 맞상대를 했었고 또 본인의 강단점이 서로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51대 49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본인도 믿고 있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볼 만한 거죠. 근데 다른 후보가 나오면은 바이든이 아무래도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불감청이 고소원이다. 뭐 얼마든지 트럼프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확실한 거는 현직 대통령이 프리미엄도 있지만 본인이 한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좀 불리한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등등의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미 사실은 자기 약점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현직이 아닌 사람이 유리한 게 예전에 과는 좀 잊혀져요. 시간이 지나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그렇게 많잖아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그렇게 금기시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도 그 지지층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대표적인 게 니키 헤일리 결혼 전 이름이 인도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이름도 틀리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를 안 삼아요. 최근 로이터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유권자의 67%가 이 두 후보가 다시 대결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 두 명한테만 집중을 해서 그렇지 꽤 높은 지지율을 받는 그런 제3의 후보가 있다면서요. 대표적인 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들 수 있죠. 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고 상원의원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에요. 제3후보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현직 대통령한테 불리하다라는 게 공식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나왔을 때 표 계산을 해봤더니 트럼프 진영에서 오히려 자기 표를 더 깎아먹는 걸로 나왔어요. 이상하죠. 이 사람이 백신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나의 결정인데 이걸 국가가 강요하는 건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보수 진영의 관점이거든요. 공화당의 상당수 유권자들이 케네디 주니어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이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무조건 그냥 바이든 대통령한테 불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좀 변수가 될 수 있고 미국도 굉장히 양당 정치가 굳어져 있죠. 제3후보가 뭔가 대통령까지 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고요.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인들 대상으로 24분 운동하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좀 엉뚱하더라고요. 이게 두 후보의 고령 논란 이거 저격한 거라고 봐야죠. 우통도 이렇게 탁 벗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건강해. 그러니까 워낙에 후보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슈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케네디 후보도 70살이거든요. 70대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젊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젊은 거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넘어졌을 경우에 바로바로 못 일어나고 막 부축받아 일어나고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왜 저러지? 싶을 정도의 말실수도 있거든요. We've had more pictures taken together lately that he's probably going to hurt his reputation back home. But I am friends with your leader, Mr. Moon.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고령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람이 활기차 보인다, 활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 화면에도 그렇게 잡힙니다. 근데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건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말이 있어요.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하는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사실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헤일리 후보하고 펠로시 전 하원 의장하고 헷갈려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잖아요. You know, Nikki Haley, you know, did you know they destroyed all of the information, all of the evidence, everything? 트럼프가 77살, 바이든이 81살입니다. 앞자리가 다르니까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 나이 차이로 보면 이제 4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세대 구분에서 달라집니다. 트럼프는 베이비붐 세대예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나이는 침묵의 세대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어려운 과정들을 묵묵히 침묵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노쇠해 보이는 그런 핸디캡을 바이든은 안고 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고령 리스크가 있지만 이게 바이든에게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런 뜻이군요. 그간은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직접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좀 적었다면 이번 선거 캠페인은 굉장히 다녀야 되는 선거 캠페인이잖아요. 동선도 길고 거기서 체력적으로 한계도 올 수 있고 실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어서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쟁점이 될 만한 되고 있는 사안들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바이든이 뉴햄프시 경선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낙태 관련한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There's one other person who doesn't have a clue about the power of women in America. It's Donald Trump. But I promise you in 2024, he's going to find out about the power of y'all. 그게 굉장히 민주당 진영에서는 중점을 두는 사안입니다. 23일 버지니아 매너세스에서 집회를 할 때도 임신 중지 이슈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환호를 받았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지난 중간 선거에서도 영향력이 발휘가 됐었고 주법으로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모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성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민주당 지지층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입니다. 경제. 근데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 성장률 나쁘지 않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좋다는 상황인데 바이든 지지율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이유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많이 되니까 내가 같은 돈 주고 어디 가서 뭐 할래도 임금이 깎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고, 그리고 유가는 확실히 제가 여기 1년 반 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3달러 후반대, 어떤 데 4달러도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2달러 후반에서 3달러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유가도 좀 잡혔고, 그래서 지표상 좋은 거는 맞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노믹스가 되게 잘 먹힌다고 바이든 선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켄터키가 굉장히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요. 그때 뭘 내세우냐면 바이든노믹스를 막 선전을 해요. 바이든만 빼고. 바이든 얘기 안 하고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빠진 바이노믹스를 선전을 한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억울을 하겠네요. 또 하나는 국경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장벽 쌓고 일단 다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일단 받아놓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머물게 해주다 보니까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고 뭐 미국 각지로 다 가게 되다 보니까 그 주에서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합성 마약이죠. 펜타닐. 이게 들어온 겁니다. 누구 막 하이웨이란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렇게 막 고속도로 뚫리는 것처럼 그게 막 들어오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다 그 국경이 허술해지면서 생긴 문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바이든 정부도 처음에는 뭐 장벽 안 한다 그랬다가 장벽 예산도 나중에는 일부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바이든 정부한테는 쉽지 않은 과제다.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한반도 안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변화가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한 점이잖아요. 트럼프의 정책은 지금 누가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국 중심으로 아메리칸 퍼스트죠. 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문제를 담당할 만한 사람이 들어갈 겁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이쪽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다, 뭐 어떻게 할 거다 얘기들은 많은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트럼프가 신경 쓰는 건 ICBM이라고 얘기합니다. 싱크탱크 중에 전직 트럼프 1기 백악관 고위직들이 만든 AFPI라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인터뷰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플라이치 부의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다,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ny chance of that. H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U.S.-South Korea strategic relationship. He's very, very worried about the threat from China, the threat from North Korea.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잘 모르겠다.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많습니다. 비용 분담. 그게 결국 방위비 분담금이 되겠죠. 그걸 올리라고 요구할 거예요.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가 될 거고.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트럼프가 되면 가장 중점을 두는 외교안보 사안은 중국 고립, 중국 폐기라는 게 공통적인 견해거든요. 뭐 그건 뭐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북한 손도 잡고 러시아 손도 잡고 중국만 패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주한미군도 사실은 가장 전진기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부 때처럼 동맹이 강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한미 간에 했던 워싱턴 선언, 역시 이것도 그냥 두긴 하겠지만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전략자산 연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라 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을 거다라는 거는 뭐 전문가들 사이에 별로 이견이 없고요. 트럼프 정부 때는 기업을 제재를 했었거든요. 화웨이라든가.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아예 그 전체 수출 통제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더 강화될 거다. 근데 미국 기업이 피해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맹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조언을 하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We a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